안녕하세요. 산업과 안전기술지도법인의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제가 전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배현직 지도사님과 함께 전반적으로 한번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내일 바로 시행이 되거든요. 1월 27일 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나 공공기관 또는 건설 현장에서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해서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묻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제가 아는 데까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내용이 좀 긴데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섭다. 정말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법인가요? 먼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보면 이 법의 목적은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 법령만 보더라도 일단 처벌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망사고가 나면 분명 누군가는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 누군가가 바로 경영 책임자와 법인을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이 점이 약간 이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조금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법을 지켜야 될 그 수교자가 대부분은 사업주인데 그 사업주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위반한 자 모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만을 처벌한다는 게 좀 특징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좀 찬찬히 읽어보면은 무조건 중대재해가 났다고 해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경영 책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은 비록 사망사고가 나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그 반대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두려움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잘 이렇게 안전 예방을 하면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너무 추상적이라 경영 책임자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준수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불만 목소리가 많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당연히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만하죠. 보통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의무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작업 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라든지 밀폐 공간 작업 시에는 사전에 산소 농도도 측정하고 감시자를 배치해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데 우리 이번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그 경영자의 어떤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라. 도급 위탁 용역 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현장의 안전 담당자나 실무자 입장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 하라는 말인지 이야기가 좀 쉽지가 않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첫 번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세워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중처법이라고 할게요. 좀 짧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중처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안전보건 목표를 세우고 그 경영 방침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경영 책임자의 첫 번째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왜 기업들이 새해가 되면 올해의 경영 혁신 계획, 생산 목표, 판매 목표 이런 것들 많이 발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의 근로자 및 종사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경영 책임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보건 활동을 하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세탁기나 냉장고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라면은 왜 많은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공장들은 올해의 안전보건 목표로 전년 대비 근골격계 질병 발병률을 뭐 30% 감축시키겠다. 이렇게 안전보건 목표를 잡아도 좋고, 뭐 건설 시공회사라면은 우리 회사의 어떤 평균 재해율을 동종 평균 재해율보다 한 20% 감축시키겠다. 이렇게 목표 잡아도 좋죠. 이런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 회사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 또는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잡아야 되고, 가능하면 달성 가능하고 그 목표가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라. 두 번째, 안전보건 업무 총괄 전담 조직을 구성하라. 보통 대기업은 본사에 뭐 안전환경팀 같은 안전보건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500인 이상 기업이나 건설 같은 경우는 시공 능력이 이제 200인 이내인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뭐 안전보건 전담 부서를 두라고 이렇게 아예 법에서 명시를 해놓고 있고요. 저는 뭐 꼭 이 조항을 뭐 대기업이나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 요소가 많은 사업장이면은 저는 가능하면은 본사나 본부 단위에 이런 안전보건 전담 부서를 두는 게 저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공장에 뭐 프레스나 진단기, 뭐 사출 성형기, 뭐 컨베이어, 뭐 산업용 로봇 이런 유해위험 기구가 많은 제조업이나 뭐 건설 현장 같은 경우 크레인, 리프트, 뭐 곤돌라, 고소작업대, 지게차 이런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회사 본사에도 안전보건 업무만을 좀 전담하는 전담 조직을 두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이렇게 발주하는 건설공사도 많고 또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공공기관이나 구청이나 각 부서마다 도급이나 용역이나 위탁을 주는 사업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장 경영 책임자의 업무가 무거운 분야가 바로 이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거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은 다양한 시설물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산업재해 외에 언제든지 중대 시민재해가 또 발생할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과 비슷하게 아마 공공기관 그 본부 단위에도 종사자 또는 시민의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아마 대부분의 본사나 본부 단위에 어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주 그거는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세 번째,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라.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계자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위험성 평가는 말 그대로 사업장에 있는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그 사업장 단위 스스로가 먼저 찾아내서 이 위험성 크기가 얼마나 큰지 평가하고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뭐 위험하지 않는 걸로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그 위험을 좀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를 기업 스스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는 기업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업장에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외부 컨설팅 기관에 외주를 줘서 뭐 자신의 사업장에 맞지도 않는 그런 뭐 위험성 평가를 하거나 뭐 평가 이후에 개선 조치는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담당자 캐비넷에 잡아가 두는 경우가 솔직히 비일비재하게 많았죠. 그래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위험성 평가하지 말고 제대로 위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크기를 제대로 추정하고 감소 대책이 세워졌으면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반드시 종사자, 특히 근로자들의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네 번째, 안전 및 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 법에서 지금 일률적으로 안전보건 예산 규모를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처법에서. 사업장마다 또는 사업 규모마다 이렇게 위의 위험 요소가 다 틀리고, 조직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 일률적으로 얼마의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겠죠. 참고로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 도급할 때 도급 금액의 일정 금액 이상을 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이렇게 계상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소한 산안법에서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보건 관계자 임금비라든지 위험성 평가에서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지적되고 그걸 감수하기 위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데 쓰는 비용,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항해서 어떤 안전보건 조직 체계를 갖춘 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기타 종사자들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훈련 예산 또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 거주실 경우에 그 수급인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안전보건 지원비 등도 아마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다섯 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은 그 사업주를 대신에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을 이렇게 두도록 딱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급 사업장인 경우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해서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 근로자들까지도 안전보건 업무를 이제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 또 작업자들에게 업무 지휘 감독을 하는 반장이나 팀장을 관리 감독자로 또 지정하도록 해가지고 유해위험 기구를 점검한다든지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을 지도한다든지 작업자들이 제대로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그런 지도를 하는 이런 업무를 하도록 또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게끔 또 제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중처법에서도 이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을 형식적으로만 선임해 놓지 말고 실제 그분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안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예산과 권한을 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여섯 번째, 안전 및 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하라.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 의무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정한 사업장 규모별로 딱 안전관리자 1인 이상, 보건관리자 1인 이상 이렇게 정해라고 정해져 있죠. 근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시 이것을 갖다가 경영 책임자의 업무로 정한 취지는 산안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최저 기준인 거지 그게 가장 좋은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안법 기준에 머무지 말고 충분한 안전보건 인력을 확보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라는 뜻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보통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유해위험 업종 그런 업종은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나 이제 보건관리자 한 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이 이제 80억 이상이면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되고 보건관리자는 800억 이상 공사에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산업법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제조업이나 하수처리업, 임업, 폐기물 처리업 등 아주 유해위험 업종에 한해서
그런 사업장은 20인 이상, 50인 이하이면은 반드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즉 안전 업무와 보건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이제 선임하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7번째. 안전보건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라.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종사자의 자발적 참여 또는 종사자의 의견을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심도 있게 청취하는 그런 절차와 시스템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경영 책임자의 의무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해 뭐 본사는 몰랐다, 뭐 현장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현장에 가면은 현장은 또 원청은 몰랐다, 하청이 직접 뭐 그 공사를 지휘 감독했다 이렇게 발뺌하고, 또 하청에 가면은 하청은 우리는 몰랐다, 근로자가 허가 없이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정말 이렇게 부끄러울 만큼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게 우리의 어떤 현실이었죠.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 활동이 단순히 근로감독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러한 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사전에 완전히 막기 위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하는 시스템을 경영 책임자 당신이 구축하라고 한 것입니다. 즉, 위험성 평가할 때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주더라도 해당 종사자들의 의견이 안전보건 업무에 또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 같은 경우는 120억 미만 도급사업은 이제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1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게 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구로 보시면 되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8번째.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대비 조치를 하라.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중대재해 발생 시 막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제2차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중대재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 맡겨만 두다가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누구든지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해야 되고,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9나 이런 데 빨리 신고해서 피해자 구호 조치를 수행하도록 해야 되고, 또 향후에 정확한 재해 조사를 위해서 현장도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될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 발생 시에 어떤 긴급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현장에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실제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 책임자의 의무로 정해지신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9번째.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라. 최근에 중대재해를 조사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위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재해자들도 대부분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근로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주더라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급인의 근로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도급, 용역, 위탁 주더라도 수급업체가 재예방 능력을 갖췄는지,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해 놓고, 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또 같이 설정해 놓고, 건설업이나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급업체가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뭐 공사 기간이나 선박 건조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으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로 이제 이번에 또 들어온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이 규정도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라서 굳이 왜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경영 책임자의 의무로 되었을까 저는 약간 의아한 규정인데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업주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재해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그 재발 방지 대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그 중대재해가 아니면은 재발 방지 대책을 형식적으로 세우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면피용으로 이렇게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중처법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경영 책임자 의무로 강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작은 사고에 대해서도 기업 차원에서 스스로 재해 조사를 해서 사고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때 이게 단순히 뭐 근로자들의 어떤 불안전한 행동과 같은 직접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조직 미비라든지 이런 제도적 요인이나 어떤 관리적 요인도 같이 이렇게 재조사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유해 위험 요인이 파악되었으면은 단순히 뭐 보호구 착용과 같은 가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원인 자체를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안전한 기계기구 설비로 대체하든지 또는 국소 배기 장치나 뭐 그런 공학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호구를 착용하다든지 뭐 근로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라고 이제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개선 시정 명령을 이행하라. 보통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보통 이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안전보건 진단을 받도록 해서 그 개선 조치를 고용노동부에 이제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로 인해 기업이 작업 중지 해지 신청 보통 하려고 하면은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작업 해지 심의를 또 받아야지 이거 통과해야지 또 작업 중지가 해지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또 충분히 재발 방지 대책이 또 부실한 경우에는 심의 통과되지도 않고 오히려 또 작업 중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죠. 이런 게 일련의 어떤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안전보건 관계 변경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라. 먼저 우리 시행령에서 보면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해서 뭐 산안법, 선언법, 그다음에 연구실 실험법, 뭐 폐기물법 등 이렇게 해놓고 또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규정한 법률 등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관계 법령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의 향후 이제 법원의 법률 해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법령까지다라고 정해질 수가 있겠지만 일단 현장의 어떤 안전보건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계 법률들이 실제 아주 많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어느 법률까지가 우리가 대응해야 될 법률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산안법만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뭐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까지 해서 보면 이게 약 1000조가 넘는 조문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만 준비하기도 사실상 과부하 상태인데 그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법률까지 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이걸 볼 여력이 될지 저도 좀 많이 걱정이고요. 일단 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적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뭐 안전보건 관계 법령 모두 다 준수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다 지키라 이 말보다는 여기 관리적 조치라고 해놨으니까 조금 더 이제 뭐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충분한 교육훈련과 같은 관리적 조치를 하고 뭐 도급이나 위탁이나 용역을 줬을 경우 그 업체 선정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나라는 이런 관리적 또는 제도적 조치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경영 책임자가 중심이 되어서 전사적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작동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동차 타이어 제조 회사라고 치면은 이 회사의 경영 책임자가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싼 가격에 품질 좋은 타이어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거겠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품질 좋은 타이어를 만들 수 있도록 전사적 품질 관리 조직을 구축하듯이 지금까지 타이어를 직접 만드는 우리 회사 직원 및 공장 내에 들어와 있는 타업체 도급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도 건강 문제 그리고 불량 타이어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경영 책임자의 중대한 경영상의 의무로 인식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적 품질 관리나 품질 혁신을 위한 육시그마 운동 이런 말 들어보셨죠? 즉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가 뭐 올해의 품질 혁신 목표 또 올해의 품질 혁신을 위한 어떤 방침을 발표하고 인력 및 투자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연구개발실에서는 그 목표 방침에 따라 새로운 소재나 새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 현장에서는 불량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는 뭐 에러나 관리를 하겠죠. 또 마케팅 팀에서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체크해서 다시 더 좋은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제한 제도를 둬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게는 보상도 해주고 또 그걸 또 인사에 반영하고 그리고 노동조합과 함께 뭐 품질 혁신을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도 개최하고 이렇게 품질 혁신을 위한 회사가 정말 전사적으로 노력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직원 및 종사자들의 어떤 안전보건 관리 업무도 뭐 특정 부서나 어떤 안전보건 실무자의 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정말 품질 관리하듯이 전사적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라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하고자 하는 말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보건 전담 임원을 두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말하고 여기서 이제 경영 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는 말은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뭐 최종적인 예산과 인사권 전반을 다 행사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 중처법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전담 임원을 이렇게 언급한 근본적 이유는 뭐 단순히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대기업과 같이 조직이 광범위한 경우 경영 책임자 1인 혼자서 안전보건 업무까지 다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안전보건 전담 임원을 둬가지고 좀 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인 거죠. 아무래도 그 전담 임원이 있으면은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대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 좀 중대재해가 나더라도 훨씬 더 처벌이 뭐 경감될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건설업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뭐 사고 사망률 보면 항상 건설업이나 조선업이 늘 1위죠. 그 건설업이나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게 다단계 어떤 도급이나 하청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최근에 뭐 산안법도 전면 개정돼 가지고 도급인의 의무가 상당히 대폭 강화되었죠. 사실상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 나면 도급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만큼 도급인의 원청 즉 시공사의 책임이 강화되었고 또 아울러 또 산안법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서도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한다든지 뭐 2개 이상의 어떤 혼재된 작업을 도급줄 시에 뭐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도급인이나 뭐 수급인이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설계 변경을 요청하면은 이를 반드시 수락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의 발주자의 의무까지도 대폭 이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더욱더 이제 원청이나 발주자 책임이 강화되어서 어떠한 뭐 일부 제한 규정도 없이 뭐 도급이나 위탁, 응역 등의 종사자에 대한 사망 사고 책임을 원청 경영 책임자에게 묻겠다고 이제 선언하고 나왔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사실상 약간 멘붕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 계약서에 안전보건 책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안전보건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보기조차 않은 모습도 많이 목격되고 있고요. 이제 반대로 하청업체들도 옛날처럼 무조건 당하지 않겠다고 이제 원청의 어떤 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절차를 마련하려고 좀 뭐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원하청 간에 이제 안전보건 책임 떠넘기기 아마 전쟁터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스러운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은 지금 원하청 따질 것 없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산업법도 강화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정말 안전보건만큼은 원팀, 즉 한 팀이 되어서 협력적 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금 위험 공정을 하청이 공사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뭐 위험성 평가를 하청한테 맡겨갖고 될 문제도 아니고 위험성 평가를 하더라도 원하청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또 위험성 평가에서 어떤 위험 요인이 발견되고 개선 조치를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든다면은 이제는 뭐 하청한테 옛날처럼 떠넘기지 말고 원청이 과감하게 비용 지원도 해줘야 되고 반대로 또 하청은 원청에 신고한 어떤 작업 계획서나 안전작업 허가서에 따라서 정말 안전작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건 조금이라도 이제 위험 상황이 예견되면은 누구든지 작업 중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게 중요하고 오히려 그런 걸 위험 상황을 보고하고 작업 중지한 근로자한테는 오히려 원청에서 포상해주는 제도도 이미 시행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것도 아마 상당히 저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참고적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 의무 규정을 어겨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면은 원청 경영 책임자는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고 하청업체가 뭐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라서 하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청업체는 그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대표자 또는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원하청 간에 정말 협력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구청만 보더라도 일단 구청장은 구청 속속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산업재해도 예방해야 되지만은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엄청 많잖아요. 체육관, 뭐 복지회관, 뭐 요양시설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시민재해도 예방해야 되는 이중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청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도 뭐 도급, 영역, 위탁 사업이 정말 다양하게 많잖아요. 이들 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도 이제는 구청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어떤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구청 단위에서는 정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자체나 구청 단위에 이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행정 조직 체계 및 뭐 어떤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어떤 안전보건 조직 체계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뭐 법을 개정한다든지 지침을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구청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는 원청이 시공사니까 발주처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걸로 보통 알고 있는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발주처도 이제 산업안전법상 상당한 안전보건에 관련된 의무가 막 생겨버렸고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그 공사의 책임자인 원청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발주처, 즉 발주처 내 시설에서 어떤 유지보수 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하면은 그 시설을 총괄 운영 관리 지배하는 그 시설장인 뭐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장이 중처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검토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컨설팅 문의도 많은데 지자체는 조금 지금 벌써 한 발 좀 늦었죠. 그래서 법이 내일 모레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점검하기로는 지금 다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윗단위에서도 어떤 빠른 대처와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물론 시민사회단체나 노동계에서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하는 적용이 제어되어 버렸고 50인 미만은 3년간 더 유예된 점, 그리고 뭐 뇌심혈관 질환이나 뭐 직업성 암과 같은 직업성 질병이 어떤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업무에서 제외된 점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충분히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저는 비판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아마 법이 점점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근로자들의 심각한 질병도 경영 책임자의 의무로 저는 들어올 거라 보고 그러나 이제 제가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지점은 중처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말 상당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 오는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도 있지만은 실제 중대 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어떤 고민들, 몸부림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막 꿈틀려고 있는 게 막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더 이렇게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전보건관리는 그 특정 부서 특정인의 의무로서는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모든 전 직원이 전사적으로 일상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해야지 정말 이렇게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해야지 또 최고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오히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말 새롭게 되어갈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내 직원이 행복해야지 우리 기업도 행복하고 행복한 기업이 만든 제품이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